네, 오늘 14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환율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 부분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이죠.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참 국내 증시의 발목 여러 부분에서 잡히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나타났습니까? 예, 지금까지 나타난 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네. 의외로 그 차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그 사건이 터질 때는 항상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하는 그렇죠. 이런 측면이 가장 그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서 어제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는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종전보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주목해야 될 것은 CDS 금리 같은 이런 해외 그 시각 지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끝난 그 뉴욕 그 금융시장에서 CDS 금리 같은 이런 것에 특별한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3차 그 핵실험에 있어서는 좀 세계가 놀라야 네. 좀 받아낼 건 좀 많이 이런 표정이 그렇죠.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아마 북한이 노리는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의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상을 볼 때는 북한의 그 3차 핵실험 같은 이런 사건에 웬만큼 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만큼 내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갈수록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듯한 그런 경향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3대 신용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지 않냐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3차 핵실험 같은 이런 문제가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이쪽에서 마저 그 소리한다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로 3대 평가기관들이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가 나왔을 때는 3대 평가기관들은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3대 평가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신용등을 평가할 때 사실 평가 기준을 보시면 아시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크게 보면 네 가지 기준이다. 거시경제 위험, 지정학적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관계상 이렇게 네 가지 기점이 하는데요. 냉전종 시기에는 지적적 위험에 대한 비중이 틀림없이 그 신용도 평가할 때 비중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냉전 이전과 냉전 이후에 3대 평가기관들이 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굉장히 크게 반응하다가 그 이후에는 신용등급에 특별히 이 자체 사건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3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 군사적 이런 데 대응이 좀 잘못해서 우리 경제의 투자 여건상의 기초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때는 그때는 조정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대 평가기관은 단기적으로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현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모습 보면 서로 합심해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의 평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제 여건에 큰 문제가 없다면 3대 평가기관들은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더불어서 14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연두교수 앞두고 있고 우리도 차기 박근혜 정부 출범 앞두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G20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 20개국의 회담도 사실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이렇게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을 단행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G20개국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관련 국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이 국가입니다. 네. 이 국가들이 G20의 20개국의 가장 핵심적 회원국에 해당되거든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밸런서 입장에서 가장 핵심국입니다. 그래서 G20개의 회원국의 이렇게 안건이 원래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 누구든 제시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긴급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중에서도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제한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요.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이 긴급으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번에 그 회의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보다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국가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의 그 극우적인 엔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입장이 단기적으로 엔달러 환율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제외환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오늘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환율 문제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화두로 떠오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데는 환율 수준이 상당히 그렇죠.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각도에서 회담을 바로 직전에 어제 엔달러 환율이 94엔을 돌파하는,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93엔대로 다시 네. 내려오긴 했습니다는 94엔대를 넘나드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현재 모든 통화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를 댄다. 이것은 아베의 극우식인 엔저 정책이 얼만큼 강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엔달러 환율이 회담 결과에 소위 가장 중요한 향후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변곡점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엔화 저지를 하기 위한 이러한 그 합의가 되겠느냐, 아니면 엔화를 더 유도하기 위한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2의 프라자, 제2의 역프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향후 이 엔달러 환율 전망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역플라자 합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본 적은 있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국제 환율 역사상 네. 보면 항상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큰 줄기를 방향을 바꿔놓는 흐름이 바로 프라자 합의, 제2의 역프라자 합의, 제2의 프라자 합의, 제2의 역프라자 네. 합의 뭐 이런 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프라자 합의와 역프라자 합의만 되면 제2의 프라자, 제2의 역프라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셔도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 프라자 합의는 199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정확히 얘기는 1985년도에 네. 미국의 작은 프라자 호텔에서 합의됐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때 합의된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선진 7개국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이때 합의된 내용을 보면 달러에 대해서 엔화 강세, 지금의 입장과 반대죠. 지금의 엔화 약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라자 합의의 정신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그로부터 10년 만에 딱 해서 역프라자 합의가 됐습니다. 이때는 동경외환시장에서 1995년 4월 18일 날 정확하게 사실 11시에 엔달러 환율이 80엔대 붕괴되는 이러한 그 엔화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역시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의 집권당에 해당되는 자민당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서 미국이 받아들여서 엔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에 대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이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당시에 79엔대가 148엔대까지 강세를 보이는, 달러 강세를 보이는 이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엔화가 약세 속에 미국과 이런 역프라자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G20 회원국의 가장 회의 결과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은 만약에 제2의 그 역프라자 합의가 될 때는 제1의 역프라자 합의일 때 70엔대 간 것이 148엔대 가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느냐. 이것이 G20 회원국의
회담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보시됐습니다. 네,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나올 경우에 엔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능성과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관건은 미국과 IMF의 입장이다. 네. 근데 IMF는 미국이 최대 주식회사라고 보면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합의가 되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995년대에는 서방 선진 7개국의 회담이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G20개국의 회담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엔저에 따라서 위안화 절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라든가 신흥국들이 전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더구나 지난해 중국의 무역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과 열도라든가 이런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대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명시적으로 사실상 미국이 용인한다 하더라도 1995년도 같은 제2의 역플라자 합의는 명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선까지는 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선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G20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제외환시장에서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실패된다면 이미 점입 가격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외환시장이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자께서 이렇게 방송 전에 들어가기 청제도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하는 네.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는 분명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로 그냥 그렇습니다. 전쟁이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 전쟁의 내용을 참가 회원국들을 보면 유럽은 분명히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또 유로화가 그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장 개념의 갈등을 이렇게 빚는 상태지 아직까지는 여기 글로벌 환율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EU가 27개 회원국입니다. 경제 비중으로 보면 세계에서 30%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데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자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직감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글로벌 환율 전쟁의 표현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은 뭐냐면 참가 회원국의 문제지 환율 전쟁이 글로벌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큰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향후에 국제외환시장은 혼탁한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미군 달러 약세 정책을 당분간 추진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일본은 더 강력하게 지금 대안이 그것뿐이 없습니다. 아베 정부가 국민의 신뢰도를 얻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반발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유럽은 지금 유로화의 강세 문제를 두고 독일과 ECB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프랑스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적정 수준을 벗어날 만큼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 개입에 대해서 압력을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또 한국도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파와 비둘기판에 논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차기 정부 들어오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글로벌 환율 전쟁의 편이든 아니든 간에 환율 시장에서 혼탁한 모습은 전개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환율 수준을 들고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대해서 증폭되는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지속돼야 된다. 이것이 올해의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곧 이어서 계속해서 국정연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연두 교섭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회의들이 줄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논제가 될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